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시장의 그린라이트를 포착하는 마켓 그린라이트 제10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6월이 왔습니다. 네, 박정배 부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처음이라서 그런지 어색합니다. 네. 부장님 어색하세요? 전 부장님이 굉장히 익숙한데. 예, 감사합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 6월 달이 왔고 저희 그린라이트가 18일 맞이했습니다. 네. 어느덧 어머 그렇게 좋아하시고 네. 애정하시는지 네. 처음함? 상반기가 오늘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네. 박정배 부장님의 촬영은 그렇죠. 마지막이지만, 한번 더 네, 남았군요. 우리 다크호스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2주 후에 투자자 여러분께 상반기 시장에 대해서 저희 그린라이트가 열심히 달려온 내용에 대해 한번 언급해드리고, 그리고 박정배 PB님으로서 네. 상반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상반기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강한 편이었죠. 예, 그렇죠. 예,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으로 수익률이 좋았던 것 같고요. 코스피 쪽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부분은 뚜렷한 주도주는 없었던 것 같고요. 물론 엔터 화장품 중심으로 좀 반등도 세게 나왔었고, 그 밖에 2차 전지 쪽도 좀 주춤했지만은 또 1분기 때는 굉장히 좀 상승이 좀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4, 5, 6 들어서는 반도체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그래도 업황 업종들이 골고루 좀 상승하는 모습이 그래도 좀 보이지 않았었나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상반기를 이 차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의 월봉 차트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6월 초가 됐고요. 네. 지금 6달째의 봉 차트입니다. 계속 올랐네요. 네, 무슨 얘기냐면 올해 주식시장에 투자자분들이 6월 초에 시가로 코스피를 매수를 했다면 2월을 제외하고는 어느 달도 지지 않았다. 늘 투자자에게 기쁨을 안겨드리는 주식시장이 올해의 시장이었는데, 저희 PB들은 늘 그 시장에서 고객들한테 이렇게 파르르니 떠는 얼굴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게 네. 몇 화였더라? 박정배 부장하고 임주혁 상무님이 네. 오늘 시장이 너무 하락해서 많이 힘들다. 이럴 때 국채를 한번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저희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린라이트를 보셨다면 모든 종목들이 투자자들에게 기쁨을 안겨드려야 했던 그런 좋은 상반기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준비를 해오셨나요? 첫 네. 번째 섹터는 첫 번째 뭘까요? 섹터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많이 언급을 하긴 했는데, 근데 반도체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를 왜 봐야 할까요, 부장님? 두 가지였어요. 네. 하나는 갑자기 5월 중순 이후로 기관들의 반도체에 대한 엄청난 러브콜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때가 지금 저희가 6월 시장, 중간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5월이면 기관 투자자들은 하반기 전망을 합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5월 중순부터는 열심히, 그러니까 내년 시장을 바라보게 되고요. 6월 달이 되면 저는 투자자의 시각이 이미 지금의 실적 호전주가 아니라 내년의 시장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쪽으로 시각이 일단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네. 근데 5월 달에 하반기 전략을 생각하면서 내년에 상승하는 장을 네. 기관 투자자들은 반도체 섹터로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가 바로 이분들이 눈치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6월 초에 그 반도체 5월 수출 데이터 점검 자료가 나왔는데요. 5월의 수출 데이터가 6월 초에 투자자들한테 주식경제부에서 자료가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5월 달에 통계청에서 네. 그죠? 네, 맞습니다. 10일, 20일, 30일 데이터를 네, 그렇죠. 줍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그 데이터를 누구보다 빨리 받아보고 그렇죠. 뭔가 신호가 나온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맞습니다. 6월 초에 이 데이터를 보시면 마지막에
23년에 디램 추락 컨센서스 상회 가능성과 재고 축소. 그러니까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36.5%나 디램의 수출량이 증가한 거예요. 네. 이 데이터를 보고 내년의 상승을 예상해서 미리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제 추측이 맞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5월 중순 이후에 매수가 있었을 거고요. 네. 일단 반도체랑 이런 생태계 속성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 일반 투자자분들이 바로바로 물론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플로우 흐름을 좀 보시면은 부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반도체라는 결국은 이제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네. 수요와 공급이 있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메모리 업종에서는 과점 체계니까는 일단 수요를 예측을 합니다. 수요를 예측을 해서 우리가 공장을 지을 거야. 이쪽 부분에서 수요가 좋으니까는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뭐 AI 반도체가 많이 난리잖아요. 네. 이렇게 수요가 발생될 거를 예상을 하면 이제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계획을 세웁니다. 한 2년에서 3년이 사실은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또 일이 뭐 어떤 사건 발생 때문에 수요나 이런 예측이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가 빵 터지고 나서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감산을 했어요, 사실은. 네, 네. 이렇게 이제 공급이 갑자기 이제 축소된 상황이었는데 비대면 네.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노트북도 굉장히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쇼티지가 발생을 하고 네.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전자가 될 거라고 그때 한참 동학개미 운동도 많이 하면서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정배 부장이 말씀하시는 건 반도체의 지금 실적보다는 그렇죠. 미리 선행해서 움직인다. 그렇죠. 반도체는. 예, 맞습니다. 그럼 네. 부장님 네. 지금 네. 6월에 네, 6월에 지금 실적도 네. 안 좋다라는 안 것을 좋겠죠. 이미 다 알고 네, 있는 네. 이 상황에서 네. 반도체 섹터 내에서 선행해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반도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지금 당장 수요가 가장 먼저 창출될 수 있는 곳을 봐야겠죠. 일단 DDR5라고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메모리 쪽에는 이제 D램이라는 게 있고 이제 NAND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CPU랑 GPU라는 게 있습니다. 저장을 보조해 주는 거는 NAND고 이 정보를 CPU나 GPU로 전달을 해주는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게 D램이잖아요. 네네. CPU랑 GPU가 계속 발전을 하니까 네. 정보를 전달해주는 D램도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해서 DDR5 이제 5세대까지 이제 나오게 네. 된 거죠. 5세대가 이제 나오는데 네. 기존에는 사실 계속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는 아직까지 좋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새롭게 뭐 AI든 자율주행에도 필요하고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하니까는 이쪽 새로운 DDR5라는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를 네네네. 하게 되거든요. 더블 데이터 레이트.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더블 데이터 레이트예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의 속도가 계속해서 더 빨라진다. 네. 버전이 업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맞습니다. 전력은 조금만 들어도 된다. 아, 그렇죠. 그리고 용량은 한꺼번에 보낼 수 네,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DDR부터 2, 3, 4, 5. DDR5는 결국은 가야 할 미래다. 네, 그렇죠. 라고 그래서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때 감산을 한다는 부분은 레거시 쪽, 그러니까 DDR3나 4를 감사를 한다는 거고, 이제 DDR5 쪽은 감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지속하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수요는 사실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DDR5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섹터 중에 네. 그쪽에 수혜가 집중되는 그러한 종목들을 한번 네.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렇죠. 라는 네.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지금 대장으로 부각되고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가장 흐름이 네. 좋았던 건 아비코전자가 DDR5 전환 수혜 전망 아비코전자 네. 이유가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여기 뭐 메탈 파워 인덕터라고 이제 사실은 모르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DDR5라는 곳에서 새로운 부품이 필요하다. 오, 그 부품이 비싸다. 오, 네,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아비코 전자라는 회사는 이제 수동 소자라는 걸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냥 수동 부품. 네, 수동 부품. 예. 네, 이제 반도체는 결국 전하가 움직이고 전류가 흐르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제어를 하는 이제 3대 저항 수동 소자가 있어요. 저항기, 뭐 인덕터, 그 유명한 이제 커패시터. 예, 네, 예. 이렇게 3대 소가 있는데 한마디로 DDR5에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
네, 새롭게 들어가는 그렇죠. 소재고 부품이다. 그렇죠. 새롭게 들어가는 부품인데 그렇죠. 그 부품의 이름이 메탈 파워 인덕터이다. 네, 와우. 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절대 비싸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저도 DDR5의 수혜와 그다음에 지금 그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과 또 이런 매수할 수 있는 반도체의 성장 섹터가 어디가 있나라고 보다가 이 리포트를 가져왔습니다. 이유 있는 순환매 주가 상승, 바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소재 부품을 얻다가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CB, 네. 혹시 핸드폰 이제 딱 떨어져서 고장 나셔서 열어보면 초록색 기판, 이거를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PCB 관련해서도 수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첫 번째는 DDR5,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MLB. 이것도 보드 판인데요. 멀티 레이어 보드라고 AI 반도체, HBM 같은 이제 그 반도체 기판이 점점 고사양화, 고단화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FCBGA, 이게 어떤 약자죠? 네, 플래칩 볼그레이드 어웨이라고요.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은 없으시고,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DDR5 메모리 반도체 전용 기판이 필요하다.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의 내용은 결국은 이쪽에 그 인쇄 회로 기판이 주가가 상승할 거다. 돌아가면서 주가가 상승할 거다라고 그래서 처음에 DDR5가 시작이 되면 TLB라고 메모리 모듈 기판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통신용 장비, 지금 아주 핫합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네, 그리고 대덕전자라는 그렇죠. 종목이 이제 오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I의 성장과 다양한 컨텐츠의 증가로 클라우드 서버 쪽에서 이제 CPU와 GPU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아까 모르셔도 됩니다 하는 가장 기술력이 필요한 FCBGA를 만들고 있는 삼성전기,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같은 종목들을 주목해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관심이 가는 종목은 대덕전자였습니다. 네. 이유는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의 엄청난 상승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러브콜과 기관의 러브콜을 같이 받고 있네요. 네, 사실상 얘는 네. 뭐 거의 AI 반도체에 엮여가지고 사실은 상승을 했었죠. 예. 사실은. 첫 번째는 기관이 빨리 눈치채서 재고 소진이 반도체를 버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가 AI 네, GPU에 의한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더 달아오르기 시작했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그 MLB, 멀티레이어 보드 판을 만들고 있는 이스페타시스. 그러면 같은 MLB 없나 하다가 대덕전자를 봤습니다. 대덕전자의 상승률도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수급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의 상승도 놀랍죠? 근데 기관의 러브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기금 중심으로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PCB 기판의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1조 2천억이고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아까 인쇄 회로 기판 내에서도 메모리 관련한 투자도 하지만 PCB의 주요 제품을 골고루 다 같이 만드는 그러한 회사다. 그래서 국내에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해외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라고 해서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리포트인데 목표가 상향 조정됐더라고요. 네. AI와 관련된 FCBGA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확보하고 있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로서 결국은 그러니까 유사한 종목들이요. 해외에 싱코, 킨서스, 나냐, 유니마이크론, 그리고 이비덴이 1위인데 이비덴의 주가의 상승은 지금 아주 아웃라이어입니다. 그래서 이비덴을 제외하고도 지금 실적은 다들 PCB 업체들이 하향되고 있는데 이미 기대감에 그 박정배 부장님이 얘기한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DDR5 관련한 종목으로 반도체 섹터에서 아비코전자,
와 그리고 대덕전자를 한번 좀 자세하게 봤지만 그 안에 있는 업종 내 그 종목들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실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TLB라는 회사도 있고요. 메모리 기판 쪽에서 DDR5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해서 사실은 예전에부터 이게 없었던 아이디어는 아니거든요. 아비코전자도 뭐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TLB가 제일 비중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대덕전자, 그 다음에 뭐 심텍, 코리아 서키트, 그 다음에 뭐 해성 DS 이런 순으로 되고 있고요. DDR5 전용으로 해서 사실은 테스트 업체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다시 그런 게 맞게끔 테스트 부품 업체들도 뭐 ISC라든가, 네. 그 다음에 TS라든가, 네네네네. 리노공업 등이 있죠. 이제 그렇게 여러 분야 종목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수급이라든가 이제 플로우를 잘 챙기셔서 픽을 하시면은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6월 초에 저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섹터는 뭔가요? 네, 방산입니다. 네. 방산을 가져온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부장님? 저희가 방산 섹터를 픽한 이유는 첫 번째는 저희가 반도체 섹터를 그 중순에 픽을 한번 해드렸지만 반도체는 지금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성장성과 방향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내년 장을 향해 있다. 그러면 올해 이 장에서 이렇게 실적이 귀한 장에서 6월이면 실적 호전주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매우 현실적인 팩트 하나 하고요. 네. 하나는 며칠 전에 알람이 있었잖아요, 저희. 알람. 경계경보 알람. 아,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출근해야 되나 무엇을 말아야 해야 할 것인가. 그렇죠. 네네 하면서 다시 한번 방위 산업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좀 핫했었잖아요, 사실은. 현대로템도 그랬었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이제 핫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관심이 좀 떨어졌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네. 다시 실적이 나온다면 네.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방산도 K방산이죠? 네, 맞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왜 방산이 그렇게 특히나 우리나라 쪽에 수출이 많았느냐를 사실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네네.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시대가 종료되고 나서 사실은 유럽 국가 중심으로 군비를 많이 감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장님? 그렇죠. 아니 근데 군비 감축 이것도 되게 낯설 정도로 너무나 오래 평화가 그렇죠. 지속되고 지속됐죠. 평화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자본주의적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이득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네. 그래서 전쟁이 나는 그 순간까지 작년에 그 순간까지 너무 놀랐었던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예. 저번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한 것도 2014년인가? 금방 끝났잖아요. 그래요. 사실. 금방 그거는 끝났는데. 그냥 평화의 상황에 약간의 분쟁? 그렇죠. 예. 뭐 상당 말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1년 반이 넘었나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이 된 지? 오늘도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네네. 자포리자 원전이 좀 위험하다라는 기사였죠, 오늘. 네.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모든 국가들이 이제 평화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제 군비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산도 줄이고 각 기업들도 그런 사실은 이제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 사실은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합병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마디로 무기나 탱크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 이제 러브콜이 좀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분단 국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은 좀 운영을 좀 해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네. 뭐 얼마 전에 기사 보면 이제 노르웨이 쪽에서 이제 한마디로 우리나라 K2 현대로템 K2 전차랑 그다음에 독일의 레오파르트 네네네. 2호 전차. 근데 경쟁이 있었는데 사실은 약간 정치적인 뭐 나토 국가하고 약간 그런 뭐 외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노르웨이에서도 얘기하듯이 뭐 성능은 한국 거나 독일 거나 비슷하다. 근데 다만 가격은 사실 우리나라 게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 거를 어쩔 수 없이 선택을 못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사실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가성비가 좋다는 게 좀 네. 여러 국가들에서 조금 인정해주는 분위기인 네. 것 같아요.
우리 박정배 부장님께서 방산, K 방산인 이유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 그거를 로이터 통신의 며칠 전 5월 29일 기사로 딱 정리가 됩니다. 네. 세 개. 첫 번째, 네. 가격 경쟁력. 그렇죠.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두 번째, 빠른 납품. 빠르죠. 납기.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로서 늘 방위 산업에 준비가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납기를 딱딱 지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웨덴에 유명한 업체가 있잖아요. 방산업체 SSB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워낙 없어지다 보고 합병도 많아 보다 보니까 다국적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그런 제도 정책에 의해서 빨리빨리 만들면 되는데 네. 여러 법적 절차라든가 제도가 틀린 회사끼리 합치다 보니까 네. 납기일이 굉장히 길어요. 뭐 독일도 요구를 하면은 한 5년은 기다려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현대로템이 초도 물량 10대인가 이거를 뭐 6월 말인가 7월까지 납기려는데 얼마 전에 납품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 빨리 스피드하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도 네. 좋고 납기일도 똑똑 맞추니 우리나라처럼 사실 좋은 방산업체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하신 거 있어요. 네. 애프터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그렇죠. 그죠? 네, 그 나라 가서 그쵸.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렇죠. 같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세 가지. 그러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우리나라도 계속 납품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근데 이제 이 영약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좀 금액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쪽에다가 공장을 지어주고 좀 기술을 어느 정도 좀 저기 이전을 해주면은 이제 그쪽에서 좀 이제 한마디로 아웃소싱이라든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쪽에서 생산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쪽 나라도 땡큐 하면서 받아들일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K 방산이라는 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네, 경쟁력이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럼 K 방산에서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차, 뭐 현대로템. 다만 이제 실적이 이제 언제 어떻게 지킬지는 사실은 이제 뭐 수주를 받은 거나 뭐 납기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는 사실 좀 있죠. 네,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실적이 이제 좀 딜레이 될 수 있는 이제 아무래도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뭐 그런 리스크는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현대로템. 그렇죠. 네. 현대로템도 그렇고 그리고 대부분 수주. 네. 그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거는 부장님께서 말씀. 네. 말씀. 제가 그러면 네. 그 박정배 부장님이 얘기하신 그 방위산업 섹터가 최근 리포트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섹터 애널의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딱 두 개를 말하네요. 네, 신냉전 시대 항공우주 방위산업에는 기회다. 아까 말씀하신 평화가 깨진 새로운 냉전 시대가 왔고 경제가 블록화된 상황에서 방위산업은 K방산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뭐를 주목하면 좋냐라고 봤을 때 여기 대표 종목으로 하반기 무기체계 수출로 실적 성장이 예상되면서 동시에 폴란드 2차 계약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에 주목할 시기로 판단한다. 낯서실 수도 있어요.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방위산업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낯선 분들도 있으니 제가 볼 때는 방위산업 할 때 어떠한 종목이나 이런 기업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는 것도 이해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예, 특히 여성 투자자분들이라면 사실 그렇죠. 무기 좀 낯설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네, 저는 경보 사이렌이 울릴 때 어떡하지? 그러다 출근했어요, 그냥. 저도 그냥 버스를 탔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땅, 바다. 네. 예, 무적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진짜 무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KBS 뉴스에 수출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으실 수 있는 K9 자주포. 그렇죠. 이번에 자주포. 폴란드에서 나간 차고 천무라는 말씀도 들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자랑. 바로 이게 여러분 레드백입니다. 굉장히 멋있게 나왔네요. 최고의 보병 전투 장갑차입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랑 LSM. 지금 우리도 고고도를 그렇죠. 북한에서 쏘아 올렸을 때 방어할 수 있고 이 실험이 무사히 끝났고 26년부터인가 25년부터인가 양산을 할 수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 얼마 전에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반영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23년 1월에 이제 시작됐다면 벌써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냥 계단식 상승을 해서 막정배 부장님 말씀처럼 지금 잠깐 쉬고 있으나 하반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의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적.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3,772억이었고요. 올해는 7,158억. 두 배가 그냥 2배 가까이 늘어나네요. 그러면 애널리스트들 투자 의견 한번 볼까요? 말이 필요 없는 글로벌 경쟁력 원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소개합니다. 저희 회사 애널이네요. 예, 저희 회사 이봉진 애널리스트 의견이고요. 최근에 성과도 확인했고 추가 수주 모멘텀도 기대되고 여러 분야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누리호 그렇죠. 네, 누리호도 성공적으로 있었죠. 발사했지요. 그렇죠. 예, 미래 성장성까지 기대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업종 탑픽으로 유지합니다. 라고 해서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목표가도 상향했네요. 18만. 네. 뭐 이런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박정배 부장님의 로템을 한번 볼까요? 로템은 보통 철도 차량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 레일 사업부가 있었죠. 네네. 그리고 그 거기, 사업부의 수익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거기도 계속 안 좋았다가 요새 조금 어쨌든 좀 회복하는 걸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산, 디펜스 솔루션 부분에 K2. 네, 중요한 예. K2 전차가 폴란드. 네, 수출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일단 차트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2년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시장에서 관심 한번 크게 오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을 크게 수반하지 않는 하락이라서 언제든지 실적이 좀 기대치 충족하면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들고요. 애널리스트들 의견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폴란드형 K2 전차 매출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거는 뭐 보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납기에 맞춰 따박따박 수주가 돼서 매출로 떨어진다면 그게 실적으로 확인된다면 분명히 점프업을 할 수 있을 만한 회사라고 판단이 듭니다. 애널리스트도 사실은 이제 그쪽 부분에 집중해서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년 실적 개선이 굉장히 눈에 띄게 보인다라는 애널 의견이 그러니까 이 리포트 말고도 여러 애널들이 내년에 상승이 돋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년 상승 예상치 한번 볼까요? 2,020억, 10억 단위에서 3,450억. 네, 와우. 50% 넘게. 예. 제대로 나와준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방산업체들의 리스크는 이제 얼마 전에 사실 기사에서 폴란드에서 그걸 지급할 만한 돈이 있느냐 이런 이제 의구심도 사실은 있었고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따박따박 이제 들어오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방산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도 사실 비슷한 수주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투자자분들에서는 이제 실적 발표일에 정확하게 예상치랑 그 다음에 실적 찍히는 거를 실질적으로 얼만큼 잘 반영해서 찍히는지를 이제 보시고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거는 같습니다. 네, 여러분 6월 초에 저희 섹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의 시선은 이미 2023년 하반기 주식시장으로 가 있습니다. 저희 하나투자증권의 23년 하반기 전략은 부드럽게 냉정하게입니다. 저희가 뽑은 건 아니고요. AI가 선택해 줬답니다. 어떤 AI예요? 어떤 AI요? 아무래도 챗 GPT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내용은 고객에게 그 긍정적이고 정말 저희가 보기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추천 섹터를 안내해 드리지만 그렇지만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절대 팩트의 데이터로 놓치지 않고 고객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안내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저희 마켓 그린라이트가 투자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